저희 유세 현장에서 지금 같이 네.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유세 현장 유세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 깊었던 그 메시지가 시작에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무현의 법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작을 그런 메시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어떤 슬로건, 비전과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건 비전, 사람 사는 세상과 진짜 대한민국인데 네.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지지하고 노 대통령의 꿈을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전 좀 대통령의 더 현실화하는, 100% 꿈이라는 게 완전한 민주국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국민이 정말 주인인 나라. 네. 근데 그게 미완의 꿈이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돼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더라도 그 꿈이 5년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그 진보에 나간다 그럴까? 역사에 좀 만들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감명 깊어서. 요새 유세 다니면 네. 민심 되게 많이 청취하실 텐데 네. 어떠세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저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그 반가움이 뭐 개인 감금실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라 마치 집에 있던 사람이 선거운동하러 나왔다는 게 뭔가 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가듯이 약간 투영시킨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뭔가 같이 막 돕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집에 있던 사람이 나와줬네 이런 반가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그 연설하실 때 보니까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이 현장 유세를 직접 하신 거는 꽤 되고 오랜만에 하신 거죠? 그럼요. 굉장히 오래됐죠.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그 후원회장 하실 때도 혹시 현장에 나와서 유세 좀 하셨어요? 후원회장만 경선 때 후원회장만 했고 네. 유세는 전혀 안 했죠. 유세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유세는 아마 2012년 대선 때 네. 그때 선대위원장하고 이번이 처음인데 네네. 선대위원장을 이제 맡았다고 공개돼서도 굉장히 많은 축하와 격려의 전화를 그래요? 받았는데 그 분위기나 유세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무슨 유명 정치인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예컨대 5.18 광주 때 김밥 말고 이런 네. 그런 울컥함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오늘 인터뷰 오면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이 선대위원장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정동영 후보 때도 하셨고 네, 18대 총선 때도 하셨고 2008년 총선 네. 왜 이렇게 선대위원장의 후보군으로 네.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2008년까지는 제가 그 서울시장 선거 후에 네. 그 지금의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에 경선 후원회장 했던 인연이 있어서 기억을 하신 것 같고 그 어떤 필요성에서 초대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죠.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 인연은 그러면 2021년도 후원회장 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연락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정치를 그렇다면 2008년 총선 후에는 정치권하고 거리를 뒀는데 그쵸. 그래서 기후 쪽 공부를 하고 단체 활동도 했거든요.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에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 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재명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하고 제가 이제 위촉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인연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후에 이제 후원회장 제안이 와서 하게 됐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 제안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시자마자 바로 수락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제 주변에서 제가 옛날에 선거운동 했던 걸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은 물론. 네. 근데 이제 중간에는 정치하지 말라는 만류가 많았어요. 또 제 주변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왜 안 하시냐 이런 음.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가깝게 단체 활동 같이 하는 교수님들, 가족들은 좀 정치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이번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좀 뭐랄까 돈 벌어라.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그 선대위원장 위촉 전에 비상계엄이 계속되고 대선 그렇죠. 오니까 이번에는 좀 나가서 선거운동 좀 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분들이 이번엔 좀 나가라. 이번처럼 제 주변이 가족과 친지 동료 여러분 모두가 찬성해서 나가라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항상 찬반이 있고 로펌에서 네. 특히 로펌에서 나가는 거 반대하고 왜냐면 2009년 이후는 로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펌에서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 허락받아야 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 이번에 왜 그러냐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쿠데타기 때문이죠. 네, 국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거기서 마음이 합심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하시고 하시는 메시지에서 제가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광스럽다는 말은 그냥 나 기분 좋아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음으로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선거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힘을 좀 보태고 싶다. 네, 힘을 볼까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까 생각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대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합류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5월 말에 그러면 가서 하루 정도 제주도에 옛날에 경선 때 만났던 분들 후원회장 고향이시니까 네, 가서 이렇게 뭐 선거를 좀 쫓아다니기라도 해야겠다 이런 네. 뭔가 좀 마음에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을 안 한 것이고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은 너무 큰 자리라 영광이죠. 아니 그 이재명 후보가 전화 딱 하셔서 부탁을 하시면서 하신 첫 말. 근데 내가 정말 약간 울먹했어요. 그때. 그래요? 울컥. 왜요? 요즘도 가끔 유세장 올라가면 울컥울컥해요. 노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주의 사람 사는 세상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법적으로 많이 당하고 인정 못 받고 계속 3년 내내 제1야당 대표가 3년 내내 그 수사에 시달리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너무 그런데다가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80년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하고 민주주의 잘 됐다고 했는데 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울컥한 게 있어갖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약간 무안하게도 전화를 하시는데 내가 약간 울컥. 이재명 후보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울컥. 후보님 하면서 약간 뭐랄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울컥해요. 조카도 와갖고 막 목 디스크 재발하고 불면증 호소하고 그래요. 이번 계엄 그럼요. 굉장히 아픈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아는 교수님은 매일 술 드시고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국민들께서. 특히나 계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더 트라우마가 아니까 겪은 고문도 겪고 잡혀가는 걸 그 계엄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전화하셔서 누구와 누구를 지켜라라고 하셨다고 그게 이제 해외에 있던 조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진짠가 왜냐면은 계엄 선포합니다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몇 시간 국회 앞에 이거 진짠가 군인지 진짜 올 건가 하는 뭐가 당황하게 되잖아요. 법률가인데도 계엄 요건을 제대로 알긴 하나요? 근데 해외에 있는 조카가 3살 아래 조카인데 3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3일에. 계엄의 성공 여부는. 그리고 실패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군사적 쿠데타 일어나면 3일 동안 체포할 사람 잡혀면 끝난대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과 이재명 후보라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옛날 운동권 출신 아는 분 국회의원한테 막 전화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부터 꼭 좀 지켜달라고. 괜히 막 우왕좌왕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야. 아는 분한테. 다들 아마 그 밤중에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위험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느끼는 게 방송을 하셨다고요. 네. 와달라. 네, 네. 여기저기 전화해서 시민들 국회로 와달라는 방송을 해달라고 유튜브를. 다른 유튜버한테도 네,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빨리 시민들이 모여서 계엄군이 내렸을 때 불빛이 환하고 시민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안에 보좌관들도 다 있고 하니까 좀 당황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캄캄한데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네. 다 불빛이 열려 있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저희 오면서도 살짝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겪어보신 이재명 후보, 정치인 이재명이 아닌 인간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개인적 교류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번 유세 동안에 네. 제가 겪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주도 유세를 그저께 모시고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미리 와 있고 저도 이제 사전 유세를 했는데 후보차가 오고 갈 때 나가서 좀 영접을 하고 싶거든요. 네, 힘을 좀 보태주자 이런 네, 의미인 거잖아요. 나가서 영접하려고 서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이 후보님이 이런 영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어가 계시라고. 왜 싫어한다고 하시던가요? 근데 그거는 금방 느낌이 오더라고. 딱 줄 서 있고 본인이 내리는데 쫙 줄 서 있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네, 의례적인 병풍, 소위 말해 저희 병풍 치는 거 그걸 하지 싫어하시고 마라. 식당에 미리 가 있었는데 또 식당 앞에서 또 영접하려고 오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방에 식탁에 가서 앉아 계시라고. 그냥 편하게 가서 그래서 기다리셔라. 이분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걸 싫어하는 진짜 민주주의자시구나. 그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그거 챙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지금 이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지금 대선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란 종식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 민주 헌정 질서가 계속 붕괴됐고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헌법 위반을 좀 밥 먹듯이 해요, 지금. 헌법 개념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총리 권한 대행의 위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란 종식인데 그러면은 내란을 종식하고 그거에 전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구냐. 제1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위기에 굉장히 강하시고 위기 때 상당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있어서 모두 이제 정치권이 봉화마을을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가서 약간 이제 눈시울이 붉어진 게 이제 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노무현 정신 계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대통령을 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미래 대통령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 이재명 후보. 두 분을 비교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전의 연속성이에요. 꼭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우리 민주당 가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김대중 대통령, 참 인상들이 참 선량하시고 민주주의자. 그리고 진짜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국민 주권 하시고자 애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이 이재명 후보랑 굉장히 겹치고 두 분의 어떤 삶의 정치적 배경도 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 시작하셨고 정계에 입문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께서 추도식하고 하면서 밝힌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정치의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밝히셨더라고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 사실은 비주류에 그쵸. 계셨던 분들인데 네. 이제 뭐 주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하셨던 분이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분. 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차이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그래요? 품평회를 하는 거는 결례인 것 같고 이제 비전의 그러니까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의 관점에서 네. 비전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좀 더 뭐 그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 더 뭐 나아간다.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나아가는 뭔가가 있어서 그건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들이 있죠. 네. 경제 문제라거나 회복과 성장인데 진짜 대한민국의 큰 개념이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회복과 성장이거든요. 회복은 이제 크게 봐서 민주 헌정 질서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 네. 경제 일단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민주 헌정 질서는 어떻게든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가능한 얘기고 근데 그것도 만일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헌정 질서 회복이 과연 될지 내란 종식이 될지가 저는 이번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엄청나게 갈림길에 서 굉장히 있다고 큰 차이가 있을 엄청나게 것이다. 큰 차이가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정신을 계승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신 건 참 좋다고 봐요. 네.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신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민주주의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가 네.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일화 문제도 나오지만 네. 단일화를 안 한다면 개혁신당은 그런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국민주권주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일화를 한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또 다른 이제 경제 상대인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뭐 이유는 뭐 TV 토론 준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국 정치사의 주요 대통령 후보인데고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래도 참석했어야 된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는 나름의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신? 어떤 소신이냐면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자유통일당 공동 대표를 하셨고 네. 나름의 좀 극단적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5년 전에 주장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 네. 이번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네,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해야 된다. 또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는 발언도.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선거를 위해서.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소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비상계엄을 꼭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느끼셔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실 때 혼자 앉아 계셨던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럼요. 나름의 소신인 거잖아요. 그거를 선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하는 액션은 좋지 않다고 봐요. 본인의 비전과 같이 소신으로 선택을 받아야 정직한 거지. 나와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의 소신이라면 존중은 한다. 존중하냐 안 하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네. 네. 그거야 헌법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왜 내란이 이게 문제냐를 보는 건데 헌정 질서라는 게 있어요. 민주공화국에. 네. 이 가치의 범위 내에서의 언행은 민주적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이 하면은 존중해야죠.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네. 헌법이.
근데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언행을 한다? 그건 존중할 수가 없죠. 존중을 할 수 없고 다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비판을 선거를 그게 이용하기 아니고 위해서 하지 그게 않는다. 아니고 우리의 헌정 질서 내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김 후보님의 언행이 용인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네. 헌정 질서의 기준이 있는데 윤석열의 그 친위 쿠데타가 그걸 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단호히 종식시켜야 되는 거지.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는 기준이 뭐냐? 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이라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났다. 이미. 네. 국민의힘이 많이 벗어난 언행을 했죠.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기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투표 이제 저희 하러 갈 날이.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를 많이 치르신 분들은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자 결집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지금 선거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도 이번에는 그 기준이 이게 헌정 질서가 흐트러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선거는 아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보고 있는 이 대선 판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뭐 제가 뭐 무슨 전략본부장관 총괄선대위원장이시니까 뭐 관련 회의에서 이런 보고가 좀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째도 둘째도 이번 선거는 내란을 막는다에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네.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선의 뭐 마지막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는 게 이제 단일화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 할 걸로 보세요? 저는 마지막 변수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예요.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그래서 그 방탄 유리까지 실제로 신변보호가 첫 번째로 위험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지나치지 않냐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는데 비상계엄은 안 지나친가요? 별아볼 일을 다 겪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테러도 실제로 겪으셨잖아요. 네. 민주당 당사 앞에서 뭐 흉기 들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단일화 문제인데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죠.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가치와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단일화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희화화됐고 좀 그 용어가 상당히 의미 없는 용어가 됐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의 어떤 결단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정책적 선택에서 합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이 후보는 이제 이 단일화가 내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지금 대선에 나오고 국민들한테 피력하려고 하는 어떤 신당, 새로운 가치와 합당하냐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단일화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재집권 내지는 이익을 위한 제안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재집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냐, 이 단일화라는 게 이 단일화가 거기에 기여한다면 저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식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네. 유권자들한테 이게 어느 쪽에 기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살아도 좋으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받은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충격은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반대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을 반대하잖아요. 두 번째 충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 거부할 때.
그것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않잖아요. 보시는 요소들. 않고 계속 네. 계속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일단 내란이라는 이 쿠데타 상황을 네. 끝내는 쪽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뭐 쿠데타도 좋다고 할 거냐의 식별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예컨대 단일화해서 국민의힘과 그 김문수 후보가 재집권을 하는 게 내란 종식에 기여하느냐 반대냐 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이준석 후보도 그 말을 한다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반칙이 극단화된 게 계엄이에요. 네. 원칙은 국민주권 원칙을 어기고 어기다가 끝까지 갔잖아요. 특권은 뭐예요? 특권이 뭐 주가 조작이니 뭐 무슨 뇌물 청탁이니 네. 이런 게 다 특권 문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다 거부했고 그 총리 대행들도 다 거부했고 네. 최상병도 좀 옛날이지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총리 대행들도 거부했고 네.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상병 특검은 뭐 어떻게 된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유세장 갔더니 이태원 참사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 부모님들이 그냥 그 호소하면서 거리를 다니고 계세요. 이태원 참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픔이다. 특권과 반칙이 과연 사라지겠는가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에 그게 제일 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사법개혁도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재판 헌법소원도 있고 대법관 증원도 있고 이런데 네.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비법조인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그 개별 국회의원들이 입법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22일 그저께 그 국제기준 사법정의위원회를 꾸렸어요. 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사법개혁할 때도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 단위의 의원회를 꾸며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분의 의견 갖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위원회에서 뭐 법원이나 검찰의 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고 또 공청과 청문회 과정도 거치는 거고 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만일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뭐 대통령의 그 특별위원회로 가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지금 나오는 네. 논의들은 그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당론이 네. 아니다. 네. 아까 이제 선거 뭐 변수 저희가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 그리고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남은 변수가 또 좀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건이. 그러면 터질지.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이제 염려가 제일 큰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의 신변 안전인데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물리적 체력도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그 국정 우선 과제 같은 거나 네. 하셔야 될 것도 많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시죠. 지난번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청사 문제도 있잖아요. 네, 지금 어디로 그러니까 갈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거의 뭐 피난민 수준이잖아요. 갑자기 이 계엄이 벌어졌고 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권한대행 이 과정에서도 협조가 전혀 없어요. 계속 인사하고 고위직 인사 다 하고 끝까지. 네. 그래서 너무 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고 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질적인 그 공간 문제나 그 정책 준비 문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이제 기대는 게 있다면 이분이 이제 국민을 굉장히 신뢰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는데 네. 국민을 굉장히 신뢰하시고 국민 중심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철학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 소통을 하실 걸로 봐요. 그래서 아, 소통에 능할 것이다.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강원도 접경 지역, 그러니까 50년 동안 대통령 후보가 방문하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경청 투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게 표를 생각하면 쉽지 않죠. 강원은 사실은 표가 안 많은 가죠. 지역은 아니죠. 안 가는데 인제, 화천 이런 데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경청, 그러니까 첫째 정책에서 첫걸음이 듣는 거다. 국민의 말씀을. 왜냐 국민이 시키는 말이 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네. 듣고 나서 정책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소통하고 들으면서 좋은 답들을 찾아가시면서 성공한 대통령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죠. 네.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희 이 국민들에게, 이 시점의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노래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어제 그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을 했는데 남미 칠레의 그 민중가요를 백인의 합창단이 불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역동적이고 그게 그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더라고. 역동적이고 노래가. 그거 살짝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외웠어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네. 그 탄핵 때나 많이들 그 노래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래요? 중간에 구호가 있어요. 단결한 민중이라고 구호가.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고 노래 너무 멋있어요. 저희 이 노래는 저희 훌륭한 제작진들이 계시니까 또 시청자분들은 들을 수 있도록 그 저희가 백인의 합창단이 노란색 그 티셔츠들을 입고 나서 부르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되게 멋있었어요. 네. 아니 유세도 중에 사실은 유세 중에는 1분 1초가 되게 아까운 시간인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대선 이후에 또 저희 판도라 스튜디오에서도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